안녕하십니까. 차기 지도자, 차기 대선 지도자, 이렇게 조사하는 여론이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 번씩 갤럽에 사무실 합니다. 그 주관식으로 갤럽. 그 다음에 천지일보에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합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천지일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제 리서치웰 하고 뉴데일리 언론에서 이제 리서치웰에 이제 의뢰해서 정기조사를 합니다. 뉴데일리는 이제 인터넷 언론사인데 약간 이게 중도 보수 성향 이런 이제 언론사입니다. 뭐 저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뉴데일리 하고 이제 리서치웰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번 주에 논 조사인데요. 정확하게 한 이틀 정도 된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가장 최근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뉴데일리가 리서치웰 의뢰했는데 현재 범여권, 우리 보통 좌파 쪽이라 하죠. 좌파 범여권 쪽에서는 이제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역시 이제 김민석이가 이제 14.5. 갤럽하고 좀 틀려요. 갤럽은 이게 완전히 주관식이다 보니까 전체가 50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장단점이 갤럽에는 조국이가 좀 높게 나요. 팬덤이 확고하니까. 그런데 다른 조사는 안 그래요. 지금 리서치웰, 여기에서는 이제 김민석이가 역시 14.5. 김민석이가 14.5.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11.3. 그래도 민주당이 대표니까 11.3.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이제 8.9. 이렇게 3강은 맞아요. 근데 김민석, 정청래, 조국이가 엎치락뒤치락.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틀린 거죠. 특히 갤럽 조사는 조금 틀려요. 성격이. 완전히 주관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팬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게 갤럽 조사입니다. 하여튼 3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김동연이가 8.4, 그 다음에 김경수가 한참 내로 3.2, 그 다음에 나머지 의미 없는, 요런 이제 하여튼 좌파 3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김동연이가 이건 좀 넣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추미애가 없어도 결국 경기도지사는 이게 추미애 쪽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60몇 프로 1차 통과할 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아마 거기다 여성 가산점이 10%가 있거든요. 추미애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대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야권 쪽에, 우리 자유파 야권 쪽에는 이제 어떠냐. 이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야권 쪽에 장동혁 대표가 직전 대비 1.7%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전 조사 대비 1.7% 올라가지고 압도적으로 18.2%, 18.2, 여야 통틀어서도 1등이고, 우파 쪽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18.2. 직전 조사보다 이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게 중요한 18.2. 그 다음에 2등이 한동훈.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3.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동훈은 3.4 직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9.1. 반 딱딱 절반입니다. 18.2니까 딱 반하면 9.1. 한동훈이가 장동혁이 딱 절반입니다. 리서치웰. 한동훈이가 3.4 떨어지가 9.1. 그 다음에 오세훈은 0.5 떨어지가 8.2. 오세훈이가 8.2. 그 다음에 나경원은 5.8.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떨어지가 4.4. 4.4. 그 다음에 안철수. 이런 이제 순서입니다. 실제. 안철수. 나경원이가 이제 좀 올라가고 이준석하고 안철수. 거기 떨어진 거죠. 기타 인물. 이걸 보기 지금 한동훈이가 많이 떨어지고 3점 얼마 떨어져가지고 이제 딱 반토막.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오히려 상승 1.7 올라가지고 압도적인 18.2 압도적인
여야 통틀어 1등이다. 제가 이게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느냐. 제가 이게 방송 가보면 황당합니다. 방송 가면요. 보통에 4명이 패널이 있고 또 이게 뭐 3명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4명이 패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하느냐. 좌파 쪽에 2명을 불러 민주당. 그런 게 의견이 똑같아. 좌파들은 의견이 똑같아. 왜 당에 딱 의견을 내리면 다른 말 하면 이게 그냥 잘라버려. 패널에서. 좌파 2명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우파 쪽에는 어떨 때는 한동계에만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최소한 한동계에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1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동계 패널은 계속 국민의힘을 욕해. 장동희 욕한다고. 좌파들보다 더 욕해. 그러니까 방송이 무조건 최소 3대1이야. 3대1. 어떤 경우는 4대1도 있고 3명이 아마 3대0이야. 이쪽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대변해도 뭐 박민영 미디어 대변해도 방송에서 안 불러준다고. 특히 이제 중도 좌파 쪽의 방송들은 박민영 대변인 뭐 막말했다 왜 또 임명했냐 이래가 안 불러준다고. 장해찬도 안 불러줘. 없어. 거기다가 이게 뭐 좀 이게 목소리 센 미디어 대변들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상당히 그 방송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제가 이게 방송을 지금 7개를 나가는데 항상 나가보면 느껴요. 꼭 한동기에 1명 있다. 뭐 김종혁이든 뭐 누구든 윤희석이든 꼭 와 있다고. 윤희석이나 제가 나가는 데는 윤희석이나 김종희가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이게 민주당 장동희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3대1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국민의힘 편들고 장동희 편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동혁이 인기 없다. 장동희 뭐 미친 뭐다 뭐 또라이 뭐 이런 욕을 하면서 빨리 장동혁이 끌어내려야 된다. 장동혁이 그만둬야지 이긴다.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봐라.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고.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한동훈이 빨리 복귀시키고 복당시켜야 된다부터. 근데 지금 보세요. 지지율 보시라고. 팩트잖아. 한동훈이가 3점 얼마 떨어져가지고 반도 안 되잖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장동희가 1.7% 올라가 압도적 1위잖아. 여야 통틀어가. 정청래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잖아. 근데 왜 장동혁 뭐 오면 안 된다. 뭐 빨간 잠바 입으면 안 된다. 장동혁 지원 요새 오라는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여야 통틀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잖아. 장동희 대표가. 18.2야. 그것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가야 돼? 한동훈이가 가야 돼. 한동훈은 떨어지고 반도 안 되는데. 오세훈이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동계 방송 패널이나 한동계가 이게 자꾸 자의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한동훈이가 잘리니까 자기들이 장동을 끌어내려야 한동훈이가 복귀해가 당에 복당하면 당권 잡는다고 계속 그냥 국민의힘만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내부 분열이지. 그렇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주적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심판하는 건데 좀 장동혁한테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쟁 중이니까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 이재명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뭐 국민의힘은 참패한다. 이번에 망한다. 경북 빼고 다 망한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 내부 총질, 내부 분탕질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통계, 여론이 거짓말 합니까? 통계는 장동희 대표 지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게 압도적인 여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하여튼 저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선거를 아주 비관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상대로 안 노는 게 모든 선거의 진리는 예상했던 대로 안 논다는 게 이게 선거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선거든 예상했던 대로 놓으면 그거는 선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뭐 좌파들이 샴페인 벌써 터뜨려가지고 이제 뭐 15대 1로 이긴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 이런 게 위험한 거. 이렇게 교만하면 국민들이 선거혁명, 의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모로 그 바람이 괜찮아요. 인물이 괜찮아. 공천에. 울산도 좋고 부산도 좋아. 경남 마찬가지. 그러게 경북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대구만 잘 어떻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이고 또 수도권 괜찮아요. 행정의 달인 유정복, 그 다음에 오세훈과 박수민 의원 서울 경선, 그 다음에 김진태 아주 괜찮거든요. 멤버들이 괜찮아요. 대전도
충청권도 괜찮고 현역이 2명 있고 대전하고 충남은 현역이고 근데 충북은 잘 또 정리를 해야죠. 이걸 이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이게 우리가 뽑은 당원과 국민이 뽑은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입니다. 거기에 한동훈이가 좌파들하고 하나가 돼가 막 흔드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여론은 그렇지 않더라.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 차기 1위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번 선거는요. 어떻게든 죽으나 사나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도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꿀 이유도 없죠. 압도적 지지율 1인데 왜 바꾸느냐고. 왜 바꾸느냐고. 그렇잖아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부끄러워서 노란, 하얀 이게 그 점퍼 입고 운동한 놈들 다 친해야 됩니다. 그런 놈들 당에 도움 안 됩니다. 빨간색이 부끄러워서 하얀 점퍼 입는 놈이 말로 국민의힘 공천 받으러 옵니까? 이런 놈들이 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공천 잘 마무리 짓고 모든 게 어떻게 지 마음대로 다 마음에 듭니까? 저도 이정영 공천이 100% 제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크게 봐야 됩니다. 대성적으로 봐야 돼요. 좀 공천이 내 마음에 일부 안 들고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있고 장동혁 대표한테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적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민주당이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민주당 이재명의 완전히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지금 현재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시민단체 권력, 거기다 지방 권력까지 다 움켜쥐면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독재 공화국이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좌파 전체주의 공산 국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닥치고 통합할 때입니다. 닥치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될 때입니다. 뭉쳐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런 좌파들이나 한동계의 가짜뉴스 속임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여론이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뉴스만 틀면 환율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않으신데요. 사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냥 지나가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1,500원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의 신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12원. 이게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죠.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저항선인 1,500원을 넘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어떻게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1월에도 환율이 막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위기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그 질문,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숫자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번 위기는 1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경제가 가진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 이게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의 이 고환율이 단순히 저기 멀리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생긴 일시적인 충격,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석은 오히려 우리 경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을 제대로 찾으려면요. 먼저 환율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실 거예요. 환율,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설명을 보면 딱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두 나라의 경제 체력을 재는 저울 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반대로 약해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미국의 경제 체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 분석에서는요, 딱 4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격차입니다. 두 나라 경제가 달리는 속도가 점점 달라지면서 우리 원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죠. 보세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 분석에 따르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이 터졌을 때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타격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대까지 뚝 떨어진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3%가 넘는 아주 튼튼한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경제 체력이 더 센 쪽의 돈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미국이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기대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쟁 전만 해도 이제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에 시장이 막 들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다시 뛸 것 같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전 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쏠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는 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인. 이건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나중에 투자할게요 하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은 그 막대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 분석에서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데 화약고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무려 2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거의 30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투자가 실제로 시작되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게 원화 가치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요,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입니다. 여기서 이 분석 자료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나라의 기본 체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빚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6,500조 원. 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이 엄청난 빚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6,5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은요, 바로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이 셋의 빚을 다 합친 거예요. 이 분석에 따르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건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경제 좀 위험한데? 하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 문제들을 다 종합해보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 전망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 1,500원대 환율이 뉴 노멀,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본 문제들이 잠깐 겪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환율이 예전처럼 1,300원대 이렇게 쉽게 돌아가긴 힘들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고환율 시대가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환율 시대가 온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이 복잡한 경제 얘기가 결국 내 지갑 사정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환율이 올라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기름이나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럼 그걸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자 한 봉지, 빵 하나까지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 생활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또 수입 재료로 물건 만드는 중소기업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환율 1,500원 시대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쭉 살펴봤습니다. 미국과의 벌어지는 성장 격차, 금리 문제, 또 우리만 안고 있는 2천억 달러라는 화약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빚 문제까지. 만약 이런 것들이 정말